네,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루게 되는 계약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있어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개별적 개념과 차이점들 우리가 살펴봤었죠.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을 때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점적 중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느냐에 따라 중개계약의 유형을 구별하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3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점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에는 22조를 통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과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23조를 통한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계약만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살펴보는 것인데, 일단 일반 중개계약은 무엇이고 전속 중개계약은 무엇인가 개념을 구분해 보면요. 일반 중개계약은 다른 말로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 의뢰하는 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중개 의뢰를 하고 그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를 이끌어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 또 다른 표현으로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도식화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집을 팔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A가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요, 나 무슨 동 몇 번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을 얼마 정도 받으면 팔 생각이 있으니 살 사람을 좀 소개해서 팔게 해달라. 지금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A가 B에게 청약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 하나의 계약이 성립할 것인데,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중개계약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 A는 비개업공인중개사의 매도 의뢰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하고 나서 그냥 비개업공인중개사만 쳐다보고 있는 의뢰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옆에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동일한 의뢰를 또 하는 거죠. 무슨 동 몇 번지 사는데 집을 얼마에 팔 테니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또 D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도 또 똑같은 중개 의뢰를 접수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의뢰인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의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장차 A는 누구에게 중개보수 줄 겁니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팔겠다는 가격에 그 집을 살 사람을 찾아 소개해서 팔게 해주면 그 사람 복비 줄 거죠. 자, 이 중에서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C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이 C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C를 매수인으로 하는 A와 E 간에 매매계약을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성사시켜 주었다면, C개업공인중개사가 성사시켰다면 C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한 거잖아요. 이제 A와 E C는 각각 C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할 겁니다. 복비 줄 거예요. 그런데
B개업 공인중개사가 C개업 공인중개사보다도 먼저 A와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계약 체결했죠. 그래도 C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이상 B는 A에게는 중개보수 복비 10원도 못 받습니다. 어쩌면요, D개업 공인중개사가 C개업 공인중개사보다도 저 집을 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중개활동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C가 중개를 완성한 이상 D는 A에게 중개보수 10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 중개계약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중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은 아주 낙후된 중개 방식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불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먼저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반 중개계약은요, 거의 대부분 구두상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지어는 면전에서 얼굴 보고 구두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전화해서 의뢰하여 중개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서면화, 명확화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된 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무엇이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모호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한 의뢰인이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와 복잡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일반 중개 의뢰받은 물건은 이 물건은 나만 중개할 수 있다고 하는 배타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거래가 지체가 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99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4차 개정을 할 때 선진중개제도로 도입한 중개계약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인데 기본서 142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의 의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이라 함은 중개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속중개계약이란 이런 일반 중개계약과는 달리 의뢰인이 어느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딱 찍어서 당신만 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주겠다라고 의뢰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니 그 계약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겠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고 중개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거냐 말 거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결정될 문제죠. 그리고 이들이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까지도 계약자유 원칙상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의뢰인은 또 어떠한 의무 부담을 갖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이 될 겁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서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게 146페이지와 147페이지에 펼쳐져 있죠. 다시 말해 전속중개계약서는 앞뒷면 양면 서식으로 인쇄되어 있는 한 장짜리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법정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속에는 세 가지의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요.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작성했다면 교부해야 할 것이고요. 교부했다면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서식 사용 의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진도에서 보시게 될 건데, 거래계약서도 작성했으면 교부하고 교부했으면 보존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작성했으면 교부하고 교부했으면 보존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서식들마다 몇 부 작성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얼마간 보존해야 하는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외울 문제는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이란 언제나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이니까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할 거 하나, 내가 보존해야 될 거 하나 더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부를 작성합니다.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전속중개 의뢰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한 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면 작성한 전속중개계약서는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서식 사용 의무는 작성하면 교부하고 교부하면 보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서식 보존은요, 3년 보존이 아니면 5년 보존이지 1년 보존, 2년 보존, 4년 보존, 6년 보존 없어요. 3년 보존이 아니면 5년 보존이에요. 근데 이것도 외울 것도 없는 게 저 뒤에서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서식 보존 의무가 있다면 거래계약서 외에는 다 얼마? 3년 보존이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 배우셨지만 답하실 수 있어요. 얼마 보존?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답니다. 팔아달라는 땅이나 집 같은 거 있겠죠. 그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인장을 변경한 때 변경 등록 7일 이내 해야 된다. 거기서 7일 보셨죠? 예, 정보 공개 의무도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게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다음 주 첫 테마로 공부할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방법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는입니다. and가 아니라 오합니다. 그러므로 정보망 공개와 일간신문 광고를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정보망에 공개하던가 일간신문에 광고하던가 7일 안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도 당연히 입법자가 정해주어야 했었겠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정했는데 우리 기본서 143페이지 중반부부터 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괄호 1호부터 괄호 7호까지 있죠. 보시면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두 번째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세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네 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의 입지 조건,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의 환경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일곱 번째,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자, 이 내용들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안에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한 7가지 공개할 사항 중에 단서 규정이 2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괄호 5번 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다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만이라고 출발하는 조문을 우리가 조문 속에서 단서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뭐래요? 아니 된다입니다. 아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7번을 보세요.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대죠. 근데 거기도 단서 규정이 있네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 요번에 뭐죠?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지금 단서 규정이요. 5번째 정보 공개 사항에서는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7번째 공개 사항은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입니다.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건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출제해온 이 두 표현을 뒤바꾸면서 또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전속중개 의뢰받은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임대차였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돼요?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경우에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죠. 공개가 금지가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그 사실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그러나
공개한다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의 이름이 무엇이고 주소는 어떠하고 연락처는 어디고 이런 거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7일 이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역시 정보를 공개하면 아니 됩니다.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거래가 지체가 되는 것은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개 금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업무 처리 상황의 통지는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14일에 한 번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거래 성사를 위해 작업이 진척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되, 후일 입증의 곤란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은 문서의 방법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저런 그런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었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런 의무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전속중개계약도 하나의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계약도 큰 틀로선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가 계약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입법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이런 저런 그런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아무리 많은 의뢰인들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속중개 의뢰하여도 이에 승낙할 개업공인중개사 없겠죠. 체결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정착은 요원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균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요. 이쪽도 세 가지이니까 균평을 맞춰서 저쪽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는 모두 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라고 하는 말로 출발합니다. 전제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일단 얼마냐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만큼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다른 약정을 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거라는 것이죠. 만일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1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구체적인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발생할 일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임에도 의뢰인이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요,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물건을 의뢰하여 그 결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 물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이고 아직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의뢰인이 이 물건을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먼저 중개를 완성시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은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답니다. 위약금 얼마 줘요? 중개보수 해당 금액 그대로. 예를 들어서 중개 완성하면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었던 중개계약건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그 물건을 중개했고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중개 완성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100만 원을 주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또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위약금 얼마 줘요? 중개보수 해당 금액 100만 원 위약금 줘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인데요. 이번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소개를 해준 상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해준 상대방을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거래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직접 거래 형식을 취했지만 지금 의뢰인이 직접 거래한 계약의 당사자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이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 행위가 이 거래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거잖아요. 중개 완성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이기는 한데요. 의뢰인이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도 아니고 단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을 한 상대방이 있어 그자와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라면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면 된답니다. 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게 되었다면 소요비용을 보존해주면 돼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보존해주면 되는데 주장하는 소요비용 얼마든 다 메꿔줘야 되는 건 아니고 소요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보존해주면 된다는 거죠. 위에 두 가지의 경우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위약금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개보수 50% 해당 금액이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개 완성하면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었어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런데 우연찮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비용이 6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었던 건데 100만 원에 50%면 50만 원을 초과하고 있죠. 그러면 5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었던 전속중개계약건인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비용이 30만 원이었다면 그때는 그 30만 원 보존해 주면 된다는 거죠. 소요비용이 중개보수 50%를 초과하고 있다면 50% 금액까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소요비용만 보존해 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은 상호간에 이런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정착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니까 중개계약은 서면화, 유형화가 정착되겠죠. 또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7일 안에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를 통해 유통이 촉진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겠죠.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 통보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입증의 근거가 남기 때문에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속중개계약이 정착이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이제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하든 내가 소개해준 상대방을 나를 배제시키고 거래하든 내가 중개 완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위약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은 보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이 정착이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안심하고 중개활동을 하니까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속중개계약이 정착이 된다면 말이에요. 정착이 되어야 말이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1993년 4차 개정할 때 이 법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 8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출제가 되었는데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8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지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전속중개계약 관련 문제는 출제가 안 된 해가 없고요. 한 회에도 여러 문제가 출제된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출제 비중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매년 빠짐없이 이 과목에서 전속중개계약 관련 문제를 출제를 하면 예비 개업공인중개사인 수험생들이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이백이게 공부를 할 것이고 수업 여정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학습을 하면 합격하여 개설 등록하여 현업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써먹지 않겠는가. 아주 순진한 발상입니다. 공부할 때만 열심히 하지 현업에 가서는 또 잘 안 씁니다. 그럼에도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또 현실은 현실대로 타개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3년 4차 개정할 때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현장 실무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2000년 한참 세월이 흘렀죠. 2000년 8차 개정이 될 때 공인중개사법 22조 조문을 통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기본서를 다시 앞으로 가서 일반 중개계약을 볼 건데요. 139페이지 2번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22조에 있는 조문이 나와요. 조문을 보시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장이 공인중개사법 22조 조문이거든요. 지금 누가? 중개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엇을 위해서?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무엇을?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문장 요청할 수 있다라고 끝나고 있죠.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가 된 그래서 그 밑에 1, 2, 3 사항을 보면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르는 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4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인데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벌써 2번이나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2조의 그 본문 규정이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끝입니다.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 의뢰인이 요청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의뢰인에게 의무가 없는 것이고 의뢰인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청했다고 치고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받아들였다고 치면 작성할 서식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8차 개정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또 하나의 중개계약서가 법정서식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요 2개의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고 또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한번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앞뒷면 각각 양면 서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뒷면은 기재사항이 2 서식이 똑같아요. 앞면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기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 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서 둘 다 법정 서식입니다. 그런데 법적 성격은 환희하게 다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안 했단 모를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을 작성해야 되고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법정서식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이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서식은 있으나 사용 의무, 즉 작성 의무, 교부 의무, 보존 의무는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속중개계약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